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여 전 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임명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죠.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법원 공백 사태를 길게 끌고 가 전 민주당 성향의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부결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이란 얘기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33일 만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희대 후보자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후보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법원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나인은 대법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법관으로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지명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지명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해 임기 동안 정치 성향을 떠나 소신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때 마음을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 의견을 냈고,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관으로 대법원장직 수행에 무리가 없을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명 변수는 조 지명자의 나이, 대법원장 정년 70세 규정에 따라 조 지명자는 임명돼도 2027년 6월 70살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희대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권이 긴장해야 할 상황이지만 사실 공은 야당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2번 연속 부결시키는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끌고 갈 힘이 민주당에게 있을지도 의문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마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니까요.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6일 168석의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부결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과 정책 대결 중인 민주당이 또다시 부결을 택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당초 오늘 채택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도 당내 일각의 우려로 내일로 미뤘습니다. 신중하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 후보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출석 의원 98% 찬성으로 임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억지로 임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당 중진 그리고 핵심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천 개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작 관심을 끈 건 홍 시장의 거친 입이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할당제는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취업자로 뽑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비슷한 방식을 총선 공천 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청년의 정치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원 당규엔 지역구 선거 후보자 30%를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청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혁신위의 대구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선 청년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달라는 의견과 공정 키워드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같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많이 부족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인재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 혁신위가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와 부산에 이은 통합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 위원장은 이어 김대중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권의 총선 전략은 정치와 정책 두 갈래 레일을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책 분야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한데도 정부가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큰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로 묶인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피하려 주식을 팔고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위 개미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원합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제가 큰손들이 안철수 들어와야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큰손들이 들어와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죄송한데요.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투자자로 잡고 연말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억 원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결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시장과 여론 상황을 살펴가면서 주식 양도세 완화 시기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머뭇거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공약을 전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배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우리가 흔히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거래세라고 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네,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이 20% 정도 차익을 주식 양도세로 내는데요. 이 과세 대상인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약 2만 7천 명 정도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3%에 해당합니다. 예. 이 과세 대상 기준을 더 올리면 이보다도 더 줄어드는 겁니다.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혜택 주자는 제도 같은데 이게 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이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매년 12월 27일인데요. 해마다 이 직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예. 이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큰 손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증시가 더 활성화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가가 그렇게 반등할 만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없애더라도 주식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모멘텀은 받을 거라고 보여요. 예, 하지만 반대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더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 금액 기준을 지난 2000년 1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낮췄는데요. 부과 대상은 그만큼 더 확대돼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다시 부과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꺼냈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소수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추진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논란은 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가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예.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했든 간에 모든 소득은 다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죠. 왜 주식만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존치를 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총선 앞두고 막 던지다가 또 사고 나는 건 아닌지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횡재세, 횡재하면 내는 세금인가요? 기업이 돈 많이 벌면 횡재라고 보는 이 표현 역시 정치적 함의가 있고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요구한 업종으로 1000%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정유회사와 고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권을 꼽았습니다. 횡재세는 법인세 이외에 경제 환경 덕분에 정상 범위를 넘어번 수익에 부과하는 조세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계층에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중과세란 지적과 함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불 성격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공공의료, 전세 사기 등 민생 관련 TF도 잇따라 출범시켰는데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흔히 인재영입위원회라고 하는 총선 기구의 공식 명칭을 인재위원회로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비명계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인재위원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를 영입할 인재위원회를 직접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아 미래에 필요한 실제적 인재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사 발굴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당 내부 인재와 정무 경력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 등을 두고 벌써부터 비명계에선 반발이 나옵니다.
결국 이 대표 체제 하에서 특보나 당직을 맡았던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 역대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그래요. 전체주의적 사당화된 이 정당이 다시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이 대표는 또 이례적으로 야당과의 당정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선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양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얘기를 좀 몇 가지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좀 우선적으로. 비명계 등 당내 일각에서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계양 출마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다음 주까지 불출마 확인서를 보내달란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도 당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매우 복잡한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과거 즉 20대 방식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선거를 넉 달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습니다. 지역구 후보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1인 2표 방식으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채웁니다. 정당 득표율이 높더라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추가로 얻는 비례 의석수가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드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 연동형 비례제를 폐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에 반대해왔던 민주당 기류가 바뀐 겁니다.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조금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립형이 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엔 유리해지지만 비례의석을 노리는 신당이나 소수 정당에겐 불리해집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여야 모두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 나오자 이들이 잠식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에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민주당의 새 과시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거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소위 노란봉투법이죠. 그리고 방송 3법 상정을 하게 되고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오늘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로 흔들어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쟁의 행위의 양상이랄까 모습이 점점 더 과격성을 띨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산업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파업이 예고돼 있는 만큼 협상 결렬 시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지하철 혼잡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막바지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협상장 연결합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 노조와 공사 측은 6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간 끝에 방금 전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낮 3시부터 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실무진 교섭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안입니다. 사측은 2026년까지 신규 채용 2,200여 명을 줄일 계획인데 서울교통공사 본사 정원의 13%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노조 측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시민과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감축안을 전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재정 적자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인건비가 아닌 무임수송 손실과 환승제도 등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석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경영서신안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던 상황이라 노사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협상이 결렬된 만큼 내일 출근길 혼란이 불가피한데 대책은 좀 있습니까? 네, 최종 협상이 결렬돼 노사는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합니다. 공사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운행률을 100%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은 파업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었지만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에서 79.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측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낮 시간과 퇴근 시간대 18호선 평균 운행률은 82%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본부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근길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말고도 제3노조가 있는데요.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이들은 양대 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이 양대 노총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조합 집회 현장이지만 노조조끼나 머리띠는 보이지 않습니다. MG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 노동조합이 양대노총이 예고한 서울 지하철 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은 노동 3권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쟁의행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MG노조원 120여 명은 기성노조가 현안은 외면한 채 파업 예고를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이 파업 명분으로 내건 사측의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부분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조직 개편 요구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비안전 분야의 자회사 분사에 따른 인력 조정에는 찬성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MG노조는 이들을 자회사로 분사시켜 경영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연한 정규직임에도 공사 일반직으로 정치적 전환을 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효율화를 불러일으켰죠. 다만 필수직군의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며 신규 채용도 지속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농산물 작업장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업체 직원이 로봇 집게에 눌려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농작물 상자로 오인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입니다.
작업용 로봇은 팔과 집게가 분리됐고 주위엔 볼트와 너트, 종이 상자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이곳에서 센서 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로봇 집게에 몸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직원으로 변경된 작업 라인에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선별장에 도입된 이 로봇은 농작물 상자를 집어 올려 2m 높이로 쌓는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경찰은 로봇이 A씨를 농작물 상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센서라면 오작동 아니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오늘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씨와 대질 조사가 진행됐는데 남현희 씨는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냐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선 차에서 남현희 씨가 내립니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사기극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전청조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나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부모는 전 씨에게 11억 원 넘는 사기를 당했다며 남 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전 씨를 만난 자리에 남 씨도 함께 있었고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 씨가 세어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여부를 놓고 남 씨와 전 씨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오후 1시 반쯤부터 남 씨와 전 씨를 한자리에 불러 양측의 말을 동시에 듣는 대질 조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남 씨는 경찰 출석 전 SNS를 통해 뭐가 아쉬워 그간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사기를 치겠냐며 전청조가 나를 공범으로 보려고 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10일 검찰에 넘기고 대질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남 씨 신병 처리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연회비가 6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도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일반 신용카드에서 외양만 프리미엄으로 바꾼 가짜 카드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단돈 몇만 원이면 일반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로 탈바꿈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조유진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6만 원만 내면 금속성 재질로 바꿔준다는 온라인 광고. 플라스틱 카드들. 원하는 디자인 무엇이든 나만의 메탈 카드. 카드 외양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개성 있게 꾸며주는 일명 커스텀 업체가 우후죽순 영업 중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게 너무 좋았고 카드는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업체가 유명 고급 카드 모양까지 제멋대로 도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회비나 사용 실적이 많은 일부 회원에게만 발행되는 신용카드처럼 겉모양을 바꿔주는 건데 한 업체에 의뢰하자 반나절 만에 모양을 베낀 시안 2종류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에 붙이기만 하면 연회비 3만 원의 일반 신용카드가 65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카드로 둔갑하는 겁니다. 26억 원대 사기 피의자로 구속된 전청조 씨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스티커를 붙인 프리미엄 카드를 들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카드로 랩핑해서 준 거예요. 블랙 카드니까 이제 그거를 좀 과시를 했던 것 같아요. 7월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 1심 무기징역을 받은 박모 씨도 골드카드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비슷한 범죄가 잇따릅니다. 딱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카드를 들고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꾸밀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법조계에선
카드사 상표권 침해 등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조유진입니다. 2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마약 주사기 60여 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는데요. 해경이 이걸 단서로 DNA를 분석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한 투약자는 여성으로 변장하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단발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승강기에 오릅니다. 알고 보니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해경 추적을 피하려고 변장을 한 겁니다. 해경은 2년 전 낚싯줄에 걸린 마약 주사기 봉지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금까지 마약 유통책과 투약범 등 21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당시 봉지에서 나온 마약 주사기 60여 개에서 DNA를 추출해 역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해가지고 수급비라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것들입니다. 천장과 화장실 문틈에 마약이 숨겨져 있고 노래방 한 탁자에는 흰 가루와 돌돌 말린 지폐가 널브러졌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등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전국의 마약류 사범은 223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고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웃돈 건 1990년 검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통신비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내년 출시됩니다. 또 5G 스마트폰 사용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요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김지아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 통신사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목록을 살펴보면 4GB 바로 다음이 100GB 상품입니다. 한 달에 데이터 50GB를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69,000원을 내고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의 2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대폭 손질합니다. 5G 단말기 이용자도 최저 3에서 4만 원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단말기 이용자는 반대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가장 싼 5G 요금제가 4만 원대 중후반인데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대 요금제도 나옵니다.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를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줄어 이동통신사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30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한전의 적자폭은 일부 줄어들 전망인데 200조에 달하는 부채를 메우기에는 한참 모자릅니다. 한전의 자구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이 적자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한국전력이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10.6원 인상합니다. 주택용과 자영업자용 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총 5차례의 집중적인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서 일반 가게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한전 적자와 내년 총선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약 4천억 원, 연간으로는 2조 7천억 원가량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받았던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한전은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한전 KDN 지분 20%를 매각하고 약 2,000명의 인력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도 진행하는데 재원은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마련됩니다. 적정 가치로 제때 매각하여 재무 개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이렇게 마련한 1조 원의 현금을 200조 원 넘는 빚을 갚는 데 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알짜자산 매각에도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는 여전해 전기요금 현실화 없인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꺾기라고 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서 부실채권에 돈을 대게 하기도 해서 우리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꺾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국감에서 부인했었는데요. 이를 뒤집는 계약 당시 녹취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PF 사업을 위해 하이투자증권과 대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규모는 400억 원.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 김천의 한 의료 건물의 최후순위 채권에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김천이 좀 급해요. 물건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으니까 이거 30억 되면 형 하는 거 무조건 할 건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곤란함을 호소하는데도 엄청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리스크 테이크 하는데 이건 사실 그건 아니잖아. 우린 못 가. 그냥 브릿지라고 부른 거야 나는. 너네를 살려주기 위한. 집요하게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건 전제야. 하이투자증권은 또 다른 사업 2건에 대해 각각 담보와 이자 지급 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악성 꺾기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꺾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떠넘겼다든가 일종의 꺾기를 했다든가 그러한 증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은 꺾기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국감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는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밤 한국을 찾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정상 세션에선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의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마주 앉게 될 거란 외신 보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1년 만에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몇몇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귀국 이틀 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에 이어 다음 달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또한 첨단 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틀 동안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을 만나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 지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중에 대서양을 건너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영국으로서는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치른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고 이 사실을 찰스 3세가 70년 만에 킹스 스피치로 불리는 의회 개원 연설에서 직접 밝힌 점도 이채롭습니다. 보도에 신은석 기자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 입장합니다. 10분간 이어진 즉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윤 대통령은 20일부터 3박 4일간 영국을 방문하는데 찰스 3세가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입니다.
국빈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 숙소로 찾아와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식에서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고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한 뒤 영국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는 환영 오찬과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왕실은 1년에 2번만 국빈을 맞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다합니다. 찰스 3세가 지난해 국빈으로 맞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초청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인타운인 뉴몰든도 방문하는데 영국 왕실 인사가 한인타운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한 지 10일 만에 시가전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사흘간의 교전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전쟁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아침부터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하마스 지하 터널 입구를 발견하고 곧바로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거점인 가자시티에서 작전 중이라며 시가전을 공식화했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כוחות צה"ל בלב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מצפון ומדרום.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 제거를 작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자지군의 하마스 시설 14,000여 곳을 공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과 교전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 소탕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중요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교전 중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לא תהיה הפסקת אש בלי החזרת חטופינו. 미국 언론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흘간 교전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 did ask him for a pause in the past, yesterday. Still waiting to hear some other things.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후에도 가자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후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러섰는데 미국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정부는 지난 9월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3기 신도시 공급이 수월치 않아 보입니다. 보상 지원에 이어서 사업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지구 곳곳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현재 토지 보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에 지구 지정 그거 없어요. 우리 지자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상태고. 사업 주체인 LH가 임직원 땅 투기, 철근 누락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에 인력난까지 겹쳐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묶어놨으면 돈을 줘서 생계대책을 세우든가 하도록 해야지. 5년 동안 기다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공급할 계획이던 신혼희망타운의 사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으로 변경돼 기존 계획을 승인 취소했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곳이 16만 가구, 전체의 66% 정도 됩니다. 보상 비용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이 좀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LH의 자금난 의혹으로 사업 주체까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공공분양 지원 피해는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판소리 명창이 20시간 연속으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판소리 무형문화재부터 프랑스에서 온 소리꾼까지 함께한 축제 현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파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프랑스에서 날아온 소리꾼 마포 로르시가
우리말과 불어를 오가며 퓨전 흥보가를 선보입니다. 판소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아 열린 20시간 판소리 릴레이 무대입니다. 한예종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최예나 양이 염원을 담아 질러낸 심청가의 눈뜨는 대목은 객석을 움직였고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의 눈을 떠서 정의를 보소서 나는 내 눈을 띄우라고 소중 군이 되고 판소리 무형문화재 유영의 명창도 새로운 설렘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설렜어요. 감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울컥 가니 조그마한 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라피처럼 생각해요. 제가 힘들 때 판소리 하면 진짜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 세계 남녀노소 60명의 소리꾼이 모여 완성한 20시간의 판소리 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울렸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나는 강선영이 아니야. 나는 살인범 정유정이 여러 번 봤다는 영화죠. 여주인공이 살해한 여자 행세를 하는 신분 세탁 이야기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새 사람이 된 옛 조폭을 이름난 조직 보스가 찾아갑니다. 나 선생처럼 갈아타고 싶어서 이미지 세탁했단 말이구만. 그런 그가 주먹판을 떠나 뛰어든 곳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내가 확 변하려니까 이쁘게 좀 봐주시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그런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중국의 농촌에서는 세탁기가 자주 고장난다고 합니다. 만능인 줄 알고 채소나 감자 따위를 넣어서 돌리는 것이죠. 이 베스트셀러처럼 마음의 얼룩까지 말끔히 씻어주는 세탁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달 조국, 추미애, 송영길 3인방의 총선 출마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거시기 상태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조추송 어벤져스라며 반겼지만 민주당의 처지는 그렇게 난감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더 호되게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비법률적 정치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을 거라고 선언하면서죠. 법정 밖에서 정치적 길을 찾겠다면 결국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을 겁니다. 당장 친명계 당 정무조정실장이 나서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니라고 가로막았습니다. 사뭇 단호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일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태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채 총선이 닥쳐오는데 이제 조국의 늪을 만난 격이니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만약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아무리 민주당 밖이라고 한들 유권자들 눈에는 거기가 거기로 보일 건 자명한 일입니다. 조국과 민주당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조국 심판론이 민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집어삼킬지도 모를 일이죠. 민주당으로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분수령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국에게 뒷다리를 잡혀 비틀거릴 걸 생각하면 화가 치솟을 법도 합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꾸지람까지 들으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출마하겠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자리에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며 출마에 운을 뗀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시인이 길들을 만나는 일은 죄를 짚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에 세탁소에 들러 영혼을 다림질하려다 깨닫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세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거는 죄진 사람들이 한풀이 푸닥거리를 벌이는 굿판이 아닙니다. 얼룩진 기억까지 하얗게 표백해주는 판타지 세탁소는 더더욱 아니죠. 과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와 전혀 다른 사람 행세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 못한다면 더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를 일이죠. 1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아직도 분별이 안 될까요? 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도 올가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낮 동안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듯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만큼 춥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 10에서 50,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 전북과 경남 내륙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에 강풍이 불겠고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면서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